10년 전 죽었던 첫사랑의 재등장, 돌아온 과거.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재등장. 나는 늘 똑같은 자리에 앉는다. 출근 전 종로 뒷골목의 작은 카페, 창가에서 내다보이는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운다. 그날도 그랬다. 아무 일도 없었어야 했다. 그 사람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아메리카노만 마시네, 너. 그 목소리에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2번, 3번 비틀렸다.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고개를 들면 보고 싶었던 얼굴이 있을까봐.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일까봐. 그 사람, 윤채원. 10년 전 그녀는 내게 마지막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나 이제 여기까지야. 고마웠어. 그동안 행복했어. 그 문자 이후로 채원은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족이 장례도 조용히 치렀다 했다. 사진도 유품도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첫사랑을 세상에서 보냈다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멀쩡히 서서 웃고 있다. 그때와 거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채원아, 오랜만이야. 10년 만인가. 나는 숨이 막혔다. 물어야 했다. 너 죽은 거 아니었어?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기엔 길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검은색 가죽 핸드백에서 무언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하얀 편지 봉투. 그리고 적혀있는 단 하나의 문구. 그날 너는 진실을 몰랐어. 손에 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카페를 나선 채원의 뒷모습은 망설임 하나 없이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 단단해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얇은 종이 한 장. 흘려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10년 전 그날 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사라져야 했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을 때 이 주소로 와줘. 채원. 종이에 적힌 주소는 낯설었다. 낯선 동네, 낯선 길 이름.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도착했다. 낡은 2층 집.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문을 두드리는 손이 얼어붙었다. 오랜만이야. 문이 열리자 채원이 서 있었다. 검은 니트, 단정한 얼굴. 10년이 흐른 세월이 무색했다. 나는 그 집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집안은 조용했고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 남자. 낯이 익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와 너무도 닮은 얼굴이었다. 이게 뭐야? 채원은 천천히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내 형이야. 쌍둥이 형.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외동인 거 너도 알잖아. 아니, 넌 그렇게 기억되도록 자랐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계속됐다. 10년 전 우리 사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존재. 그리고 어느 날 밤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그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했고 그날 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날 너는 채팅방에서 누군가와 싸웠다고 했지. 그 사람이 너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너의 형이었어. 그날 넌 집에 없었잖아.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알지 못한 가족의 비밀, 그리고 채원이 말하지 않은 10년 전의 그 사고의 진실. 넌 나를 사랑했지만 너와 닮은 또 다른 사람은 나를 파괴했어. 채원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말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내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넌 나를 구하려 했지만 너의 피가 나를 망가뜨렸어. 그래서 난 너에게서 도망쳤던 거야. 쌍둥이 형이라고? 나는 채원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어릴 적 내 형은 입양됐어.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너희 부모님은 그 선택을 말없이 감당했지. 채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난 그 형을 먼저 만났어. 내가 나를 좋아하기 전에. 내 눈이 흔들렸다. 무슨 뜻이야? 10년 전 어느 날 널 처음 본 날이기도 했고 그날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사람을 마주쳤지. 한 사람은 다정하고 따뜻했어. 그리고 한 사람은 너무 위험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내밀었다. 낯선 남자. 하지만 내 얼굴이었다. 쌍둥이 형 이도윤. 도윤은 나를 집요하게 쫓았어. 널 통해 내 일상을 파악했고 내가 너와 가까워질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어. 그리고 10년 전 봄 그는 나를 납치하려 했어.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날 밤 너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는 내가 죽는 대신 사라지겠다는 뜻이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도윤은 널 해칠지도 몰랐으니까.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손을 뻗어 서랍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경찰 내사 문건, 입양 서류, 그리고 오래된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도윤은 그날 이후 사라졌어. 하지만 난 지금도 그가 살아있다고 믿어. 그리고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나는 숨이 막혔다.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형제, 그리고 그의 뒤틀린 감정. 잠시 후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널 다시 만나고 싶다, 동생아. 이번엔 내 차례야. 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채원은 이미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가 돌아왔어. 그리고 이번엔 너를 노릴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손엔 채원이 준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과거, 가족이 감춰온 진실이 담겨 있었다. 입양 서류, 사진, 진술서. 그리고 한 장의 메모. 쌍둥이 중 한 명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분리조치 필요. 소름이 돋았다. 사진 속 어린아이 2명. 정확히 나와 같은 얼굴. 나는 곧장 아버지를 찾아갔다. 퇴직 후 조용히 지내고 계신 아버지는 내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도윤 형이 있다는 걸 숨기셨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다 봤어요. 입양 서류도 사진도. 그리고 채원이 당한 일까지.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너희 둘은 태어났을 때부터 달랐다. 넌 평범했고 그 애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했어. 몇 번의 폭력적인 행동 끝에 우리는 상담을 받았고 그곳에서 의사는 말했지. 그 아이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애를 좋은 가정으로 보냈고 우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았다.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채원이 거의 죽을 뻔했고 이제 그는 저를 노리고 있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하는 긴장감 속에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익숙했다. 도윤이었다. 안녕, 준우.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어딘가 감정이 죽어있는 듯했다. 하지만 미소는 또렷했다. 이렇게 똑같은 얼굴로 다시 마주치니까 참 기분이 이상하네. 내가 널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모르게.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아버지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나직이 말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되찾으러 왔어. 그동안 너무 억울했거든. 내가 널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모르게. 도윤의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뭔가를 깨뜨렸다. 그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왜 지금 나타났지? 도윤은 웃지 않았다. 10년 전 채원이라는 여자를 너보다 먼저 사랑했어. 그런데 그녀는 널 택했지. 그때 알았어. 모든 걸 되찾으려면 너를 지워야 한다는 걸.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날 버렸지. 넌 기억도 못하는 사이, 넌 사랑받았고 나는 버림받았어. 정신병자 취급당한 채로 낯선 집에서 자라야 했어. 매일 너를 생각했어. 왜 나만?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 여자 채원. 그녀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내가 너였을 텐데. 그 순간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말렸다. 도윤아,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죠? 전 당신 아들이 아니라 그냥 실패작이었잖아요. 그는 뒤돌아 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곧 알게 될 거야,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였는지. 그날 밤 나는 채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돌아왔다는 건 곧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뜻이야. 나는 물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채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끝내야 해. 이번엔 내가 선택해야 해. 며칠 뒤 내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 하나가 해킹당했다. 회사에는 익명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다. 이준우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으며 10년 전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음. 내가 무너지고 있었다. 도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 삶을 통째로 삼키려는 중이었다. 회사 회의실로 불려갔을 때 팀장과 인사팀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익명 제보 메일이 출력된 채 놓여 있었다. 이준우 씨, 이건 당신이 해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10년 전 실종된 여자와의 관계, 이중 신분 의혹. 이게 뭡니까? 허위입니다. 누군가의 장난입니다. 내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회사 출입증은 정지되었고 휴대폰엔 준우야 무슨 일이야? 라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나는 곧장 채원을 찾았다. 그녀는 이미 예감한 듯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작됐네. 그는 내 삶을 하나씩 붕괴시킬 거야. 너처럼 살아보고 싶은 거지.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걸 막아야겠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채원은 내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었다. 여기엔 도윤이 날 위협했던 녹음 파일, 그리고 그의 거처로 추정되는 위치 정보가 들어있어. 나는 그걸 보며 물었다. 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야? 채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나한테 다시 나타났었어. 널 끌어내기 위해. 그럼 너 위험한 거 아니야? 나도 이제 도망치기 싫어. 10년 전처럼. 며칠 후 우리는 USB 속 정보를 토대로 한 폐건물 앞에 도착했다. 서울 외곽 철거가 예정된 건물. 도윤은 그곳을 임시 은신처로 삼고 있었다. 그날 밤 건물 3층 어두운 방에서 우리는 CCTV 하드디스크, 정체불명의 노트북,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나의 얼굴이 있었다. 단지 얼굴만이 아니었다. 내가 웃고 있는 사진, 울고 있는 사진, 채원과 함께 있는 사진. 그는 나의 모든 삶을 복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발소리. 아무리 노력해도 넌 나만큼 완벽해질 수 없어. 도윤이었다. 검은 옷을 입고 손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준우. 왜냐면 너는 평생 내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며 살아야 하거든. 그렇게 도윤과 준우의 첫 번째 물리적 충돌이 시작됐다. 어둡고 퀴퀴한 폐건물. 형광등 하나 없는 회색 벽,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똑같은 얼굴의 두 남자. 도윤은 쇠파이프를 천천히 쓸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버려졌을까? 우리가 바뀌었다면 너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날 대신에 그 지옥 같은 입양 가정에서 살아낼 수 있었겠어? 나는 그를 노려보며 한 걸음 다가갔다. 적어도 누굴 해치지는 않았겠지. 누군가를 망가뜨리며 위안을 찾지는 않았을 거야. 찰칵. 그 순간 도윤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녹음기였다. 항상 그랬지. 넌 정의롭고 깨끗한 척했어. 그게 나를 가장 미치게 했어. 그는 갑자기 파이프를 휘둘렀다. 나는 간신히 몸을 피했고 벽에 부딪힌 파이프는 큰 소리를 냈다. 채원이 소리쳤다. 그만해, 도윤. 그만하라고.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느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똑같은 얼굴로 다른 운명을 가진다는 게 어떤 건지. 나는 마침내 그에게 달려들었다. 우리는 바닥에 뒤엉켰고 누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만큼 격렬하게 싸웠다. 주먹이 오가고 피가 튀었다. 그러다 도윤이 내 목을 졸랐다. 숨이 막혀왔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 순간 채원이 도윤의 뒤통수를 의자 다리로 강타했다. 도윤은 쓰러졌고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채원이 경찰에 연락한 것이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도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입양된 쪽이었다면 나도 저렇게 됐을까? 그는 내게 진짜를 묻고 있었다. 그의 내면엔 아직 나가 있었고 내 안에도 그의 고통이 스며들고 있었다. 도윤은 체포되었고 방치됐던 그의 정신치료 기록과 복수의 흔적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사회는 그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나는 끝내 그를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 왜냐면 그는 나의 또 다른 얼굴이었으니까. 도윤의 체포는 뉴스에 보도됐다. 쌍둥이 형제의 충격적인 진실과 복수극.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내 사진과 함께 퍼졌다. 회사에서는 내가 복직하는 대신 조용히 사표를 제출하길 권유했다. 논란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은 언제나 희생자를 향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그 주 도윤의 1차 공판이 열렸다. 법정안 유리병 너머 수의를 입은 도윤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준우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웠고 그래서 그를 부수고 싶었습니다. 순간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묘한 후회가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채원이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건 뭐야? 채원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도윤이 실종되기 며칠 전 내게 이 편지를 보냈어.
그땐 겁이 나서 버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편지를 펴보았다. 채원아, 언젠가 내가 사라지더라도 준우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는 내 잘못을 대신한 게 아니야. 그는 그저 나보다 먼저 선택된 아이였을 뿐이야. 만약 나중에라도 나를 찾게 된다면 그땐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내 마음을 봐줘. 나는 그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에서 나온 절규였다는 걸. 며칠 뒤 나는 병원 옥상에서 채원과 마주 앉았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준우라는 이름이 나만의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 그 이름엔 도윤이 겪은 상처도 내가 살아온 시간도 같이 담겨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내 안에 도윤을 끌어안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 거야.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인생으로. 그날 이후 나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판단했고 일부는 손가락질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나를 용서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채원은 조용히 내 곁에 남았다. 그녀도 지난 10년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끝.